인생에서 두 번째 크게 방황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이 중년의 시기도 이 젊음과 늙음이 부딪히면서 오는 그 불안, 두려움, 혼란함, 이것들이 잘 정돈이 안 되면 10대 애들처럼 되게 철없는 행동들도 하고 주위에서 어쩜 저러지? 왜 이렇게 나이값을 못하지? 라는 그런 추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중년의 시기가 그만큼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교양식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사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기업에서는 관계와 갈등, 또 변화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강의하고 있고요. 또 심리학 책으로 많은 독자분들 만나서 활발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좀 나이값 못한다, 추잡하다, 뭐 이렇게 격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중년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취해지는 행동,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요. 심리학에서 이 중년은 아주 흥미로운 나이대입니다. 중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인생에서 사람이 아주 크게 방황하는 시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이제 청소년기죠. 근데 사람이 왜 방황을 하게 되냐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심리적으로 부딪힐 때 큰 방황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은 소년에서 청년, 아이와 어른이 부딪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내적인 방황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두 번째 크게 방황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중년은 젊은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닌 젊음과 늙음의 시기가 부딪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대 아이들이 막 사고치고 아직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내적인 혼란함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중년의 시기도 이 젊음과 늙음이 부딪히면서 오는 그 불안, 두려움, 혼란함, 이것들이 잘 정돈이 안 되면 10대 애들처럼 되게 철없는 행동들도 하고 주위에서 어쩜 저러지? 왜 이렇게 나이값을 못하지? 라는 그런 추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중년의 시기가 그만큼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한때 참 핫했던 키워드인데요. 영포티도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영포티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영포티가 처음에는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조금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쓰이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포티는 자신의 나이 들어감, 자신의 어떤 그런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 또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게 사실 중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년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 나 때는 과거 이야기 반복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고 사실상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왕년에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성공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 성공 경험을 현재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그런 추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훈계조의 말이 많아요. 그래서 훈계조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뭔가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싶은 것보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요즘은 많이 방식이 달라졌는데 나 때 이런 경험이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 근데 이런 경험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요 정도로 가볍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고요. 과거보단 현재의 모습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화법이 훨씬 더 지금 시대의 중년들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먹힐까? 한번 생각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요즘 애들은 말이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표현 왜 쓸까요? 그런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변하고 내가 살던 시대와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의식과 생각이 다른데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에게도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마음 안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려운 건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말해줘도 잘 안 고쳐집니다. 본인이 깨닫고 변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분들이 깨닫는 시점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바랄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젊었을 때는 또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유독 또 욱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좀 말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욱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 이거 정말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징들이 여기 안에 배경으로 작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적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광화문하고 강남역 일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하고 퇴근 이후에 어떤 병원 진료 과목이 제일 많은지 통계 내본 적이 있거든요. 신경정신과가 1위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갈 때는 나 병원 가 이런 얘기 하겠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정신과 갈 때는 병원 간다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료 통계는 정신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진단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인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우울증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우울증은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병명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심리적인 질병 중에 전 세계로 공용되는 병명이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병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전 세계로 통용되는 질병 이름이 화병. 화병의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특징. 그러면 화병은 가장 흔한 증상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화병 증상이 나타나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없어져야 될 문화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이런 화병을 만드는 걸까요? 화병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참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면 어떤 일이 있냐? 욱해요. 그러니까 이 욱한다는 현상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욱할 때 공격적인 성향이 당연히 나타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욱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은 참아놓으면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았으면 욱할 때 훨씬 더 강도가 높게, 또 다양한 감정을 참았으면 그것도 강도가 높게.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이 화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욱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밖으로 터지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너무 착해서 자기 안에서만 터지면 이 공격성이 본인을 향해서 자기 비난이라는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욱하는 것들, 공격적인 것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들이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그러니까 중년이면 보통 이제 40년, 50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랫동안 참아놨던 부정적인 감정이 중년 때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중년은 아까 제가 혼란의 시기라고 하기도 했고 또 하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런 고민들 중에 내 안에 쌓여있던 게 확 하고 터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아놨던 부정적 감정이 밖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터졌을 때 그런 중년들은 방 한 구석에서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야 라는 끊임없는 자기 비하,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두 가지로 양극화가 되는데요. 굉장히 삶의 경험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도 중년의 시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이럴 때 해결 방법 같은 거 좀 없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죠. 우선은 이 감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참는 문화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화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자신이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화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우선은 글로 표현해 보는 것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들인데요. 왜 화가 나는지, 내 안에 어떤 욕구들이 좌절돼서 나타나는 건지, 이런 감정이 과도할 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내 감정이 좀 괜찮아질 것 같은지 글로만 써봐도 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내가 가장 편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들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관계가 좀 힘든 분들은 걷는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굉장히 감정을 잘 발산시키는 행동이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나가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활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중년들에게. 거친 모습뿐만 아니라 돈에 집착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성적 농담을 과하게 한다던가 이런 유치한 모습들도 저희가 일상 속에서 종종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도대체 이런 중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좀 철없는 중년들이죠. 중년이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변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좀 사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체력도 외모도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떨어져도 뭔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을 때 그런 거친 행동, 또 자극적인 농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인정 욕구, 이런 식으로도 내가 주목받고 내가 뭔가 중심에 서기 원하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왜곡된 모습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현상들은 보통 보면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이란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깊은 곳에 내가 아직 중년이지만 내가 주목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무의식 밑에 깔려 있고 의식으로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는 알기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철없이 성적인 농담 자극적으로 하고 돈에 집착하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쯧쯧 혀를 차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 깊은 곳에 가면 그 중년에서 오는 그런 서글픔과 쓸쓸함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곡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사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그런 과한 농담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할 때 그게 찰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어렵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랬어?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이 그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닌데 왜 네가 예민하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발달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감수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철없는 중년들과 함께 생활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철없는 행동들과 과거에 아직 가부장적이거나 굳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른 건가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참 쟤 철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깔려있는 심정은 쟤 나이는 20살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아이처럼 굴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맞아요. 어릴수록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수록 내가 틀리고 너도 맞을 수 있다, 이 생각들이 확장되는 게 철이 드는 현상이고요. 철이 없을수록, 아이 같을수록 내가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근데 그 가부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도 맞다라고 고수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은 철없음과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충분히 과언이 아니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사춘기 자녀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정 내에서. 이럴 때 주요 쟁점이 되는 그런 심리학적인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춘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갈등,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집에 딱 왔는데 중3짜리 딸이 아빠가 딱 오니까 아버지 출장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피곤하셨죠? 아버지 제가 식사도 차려놨습니다. 엄마는 잠깐 나가셨거든요. 아버지 피곤하시니까 식사하고 설거지 그대로 두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저는 오늘 새벽 3시까지 공부하다가 자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고 싶어요. 1번 딸이고요. 2번은 딱 아버지가 2박 3일 출장 갔다 왔는데 아빠 보지도 않아요. 소파에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아빠가 2박 3일 만에 왔는데 얼굴도 안 보냐? 딸이 왔어? 야, 너 숙제는 했어? 왜 오자마자 잔소리야? 짜증을 확 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막 속이 터지죠. 여러분들 지금 1번과 2번 딸 중에 발달 심리학에서 잘 자라고 있는 딸은
1번 같으신가요? 2번 같으신가요? 그 발달 심리학에서 잘 자라고 있는 딸은 2번입니다. 1번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춘기 딸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이 청소년기는 아이와 어른이 부딪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했죠. 그때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력해서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사춘기 자녀의 아버지도 중년이잖아요. 똑같이 젊음과 늙음이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시기. 그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같은데 행복한 가족 사진 보면요, 30대 엄마 아빠랑 4살 5살 애들이에요. 절대 이 보건복지부 행복한 가족 사진에 등장하지 않는 사진은 엄마 아빠 중년, 애들 사춘기. 이건 행복한 가족 사진으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중년의 시기에 유연한 사고로 좀 이 젊은 딸이나 아들, 사춘기 아들, 딸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주는 성격이면 그래도 조금 마찰이 적을 텐데, 그렇잖아도 아주 반항심이 높아지고 혼란스러운 이 사춘기 자녀인데 아버지도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자기 삶의 방식만 고수해요. 그러면 아주 집에서 전쟁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지금 그런 집들,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이유는 사춘기도 힘든 시기고, 이 중년의 시기도 혼란스러운 시기고, 이 지진이 나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공존하는 이 시간, 힘든 시간입니다. 힘내세요. 나이가 들어서 추잡한 사람, 나이값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좀 가지는 게 좋을까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천재적인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발달 심리학자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의 전생애를 연구해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중년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 중년의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아주 사람을 잘 키워내는 역량, 이걸 생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역량이 가장 뛰어나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를, 이 혼란스러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끝없는 자기 침체로 가는 대표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한 성격의 분들이 이 자기 침체로 빠질 때 이 자기에게 오는 이 공격이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공격적으로. 그리고 뭔가 추잡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배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혼란스럽고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잘 못 보거든요. 내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중년의 시기에 이 심리적인 갈등을 잘 다스리면 누군가를 키워내는 생산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 혼란스러움을 잘 못 다스리면 자기 침체에 빠지고 누군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추잡하고 공격적이고 자기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슨이 강조한 게 있는데, 자기 침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침체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누군가를 잘 키워내는 그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역량이 더 크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중년이 되냐? 굉장히 호의적인 중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호의라는 건 뭐냐면 친절하고 뭔가 좀 받아주고 수용하고 견뎌내고 그 삶의 연륜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 중년에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생산성보다 자기 침체가 더 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이 에릭슨이 이야기합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가 감히 나한테, 이거예요. 너가 감히 나한테. 이게 권위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물론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센 사람이고요. 표현 안 해도 내면 안에 너가 감히 나한테, 아들 보고 딸을 보고 회사에서 윗사람을 보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게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너네가 뭘 한다고,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마구마구 올라오는 사람들은 에릭슨이 봤을 때는 자기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